안녕하세요. 김작가 책방입니다. 오늘의 책은 가족의 두 얼굴입니다. 지은이 최광현, 출판사는 부키입니다. 2012년에 초판을 찍었고요. 2021년 3월에 30쇄를 찍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문화부 우수교양도서와 부산시 원북원 도서에 선정되었던 인문 분야 베스트셀러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가족 심리학 책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긴 가장 깊은 상처는 대부분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경험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일화가 가득합니다. 때로는 충격적이고 믿기 힘든 사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까레리나에 나오는 첫 문장을 몇 번이고 떠올렸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 모습이 다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라는 그 문장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유럽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동네 안과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 원래 안구건조증이 있었는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니 증세가 더 심해졌던 것이다. 그런데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 그해 여름, 한국은 아폴로 눈병이 대유행이었다. 안과 대기실은 눈병 환자로 가득했다. 나는 안과에 왔다가 혹시나 아폴로 눈병까지 옮으면 어쩌나 싶어 조심스레 접수처의 간호사에게 말했다. 내 증상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간호사는 기분이 상했는지 쌀쌀맞은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환자의 질문과 요청에 친절하게 답하는 독일 병원 서비스에 익숙해진 나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무안했던 순간이었다. 일반적으로 독일은 손님에게 친절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 백화점처럼 상냥한 직원들이 응대하는 서비스를 독일에서 기대했다가는 크게 당황할 것이다. 그러나 병원만큼은 예외다. 독일에서 가장 친절한 곳이 병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병원은 친절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준다. 환자가 요령부득으로 더듬거리는 외국인일지라도 그 미숙한 독일어를 참고 들어주면서 정성껏 진료를 해준다. 나는 꾹 참고 자리에 앉았다. 아마 저 간호사는 상처가 많은 사람일 거야. 상담이 필요해. 라며 애써 분을 참았다. 환자가 많다 보니 내 차례가 돌아오기까지는 거의 2시간 이상 걸렸다. 그 사이에 가만히 앉아서 보니 병원 대기실이란 곳이 너무 정신이 없었다. 우선 대기 환자들을 위해 틀어놓은 대형 텔레비전의 소리가 너무 컸다. 환자가 많으니 자연히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작다고 크게 키우니 환자들은 더 큰 소리를 질렀다. 게다가 눈병이라는 게 원래 단체 생활에서 집단 감염이 생기기 쉬운 병인지라 병원에는 유독 어린이 환자들이 많았다. 이들은 간호사가 여러 번 주의를 줘도 아랑곳 없이 계속 돌아다니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누구라도 근무하기 힘든 환경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다 보면 성격이 예민해지고 인내심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호사의 불친절함을 나무라며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으로 엿보았던 내 짧은 생각이 슬그머니 미안해졌다. 간호사가 불친절한 것을 전적으로 한 개인의 성격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병원 근무 환경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다. 독일에서 상담 과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던 시절 동료 중에 너무나 예의가 바른
이사벨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다. 이사벨은 항상 온화한 미소가 아름다운 금발 아가씨였다. 쉬는 시간 커피를 마시려고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와 잔에 따라주는 상냥한 친구였다. 물론 이사벨이 나에게만 친절한 것은 아니었다. 동료 중 소외되거나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다가가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곤 했다. 이사벨 덕분에 우리 과의 분위기는 항상 좋았다. 그런데 늘 밝게 웃는 이사벨이지만 나는 가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슬픔을 느끼곤 했다. 동료들끼리 모여 집단 상담을 하는 시간에 이사벨에게 내가 받은 느낌에 대해 털어놓았다. 내 말을 들은 이사벨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사벨의 친할머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열렬한 나치의 일원이었다고 한다. 독일의 패망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할머니는 히틀러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충성을 바쳤던 히틀러가 죽고 제국이 무너지는데 낙심한 할머니는 자식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할머니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 자식을 둘러본 할머니는 한 명씩 권총으로 쏘기 시작했다. 어렸던 자녀들은 엄마가 쏘는 총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윽고 이사벨의 아버지 차례가 되었다. 아버지는 권총을 겨눈 할머니를 향해 엄마, 난 죽고 싶지 않아 라고 외치며 밖으로 도망쳤다. 얼마 후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5 형제 모두가 할머니가 쏜 총에 맞아 죽어 있었고 할머니 역시 자신의 귀에 총을 쏴 자살한 상태였다. 이사벨은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아버지에게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먼 친척으로부터 우연히, 그것도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과거사를 말한 적이 없어. 우리 집 가훈이 뭔지 아니? 웃자, 행복하자야. 아버지는 늘 잘 웃고 쾌활한 성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벨도 문득 아버지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깊은 슬픔을 느끼곤 했다. 이사벨이 나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느꼈던 그런 연민이 나에게서 발견되다니 놀라운걸? 너 덕분에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된 셈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간다.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삶이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착각인 경우가 종종 있다. 평온함 이면에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가족 관계가 적지 않다. 분명히 무언가 있고 그 때문에 불안과 긴장이 항상 느껴지지만 함부로 표현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어떤 일이 가족 내에 존재할 때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가족 비밀이라고 한다. 가족 비밀이 존재하는 가정은 건강할 수가 없다. 자녀들은 가족의 비밀에 대해 어렴풋이 감지하는 바가 있지만 집안 분위기는 이를 부인하거나 모른 채 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한다. 이것은 감정의 마비를 강요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한센병에 걸리면 신경이 죽어 통증 감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아무런 통증을 못 느낀다. 가족 비밀로 인해 의심, 불안, 분노, 슬픔, 무기력 등 다양한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지만 정작 이를 표현할 수 없다 보니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정서적 한센병에 걸린다. 혼란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을 부인하도록 요구받으면서 차츰 감정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가족들 안의 수치심과 죄책감의 모습으로 살아남는다.
아이들과 사이가 좋은 아빠는 단순히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다정한 아빠가 아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사이가 좋은 아빠라고 말할 수 있다. 아이들의 영역은 엄마의 영역에 속한다. 아빠가 아이들과 사이가 좋으려면 이것을 암묵적으로 지지해주는 엄마가 있어야 한다. 가족 안에서 늘 외롭고 자기 자신이 단지 돈만 벌어다 주는 존재라고 느끼는 아빠들은 빨리 아내와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아내로부터 허용받아야 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보다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에 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스트레스와 불안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사람이다. 스트레스를 스스로 잘 해결하지 못하고 불안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자아 분화가 낮은 사람이다. 반면 스트레스에 잘 대응하고 엄습해 오는 불안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아 분화가 높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누가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가 보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에 있다. 상담실에서 마주한 진혁 씨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강하게 갖고 있었다. 이제 30을 넘긴 그는 3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다고 말한다. 진혁 씨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이다.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하여 성공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공부에 대한 한이 있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가전 형편으로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 자녀를 대신 내보낸다. 아내가 셋째 아들인 진혁 씨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는 아이에게 왕관을 받는 태몽을 꾸었다. 아버지는 셋째를 자신이 못다한 꿈을 이루어줄 아들로 여겼다. 셋째 아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행정고시 준비생으로 키워졌다. 형들에 비해 더 좋은 대접과 우대를 받으며 장차 행정고시에 합격할 귀하신 몸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의 의지나 욕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아버지에 의해 행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지만 동기가 부족한 아들은 번번이 떨어졌다. 고시 공부에 지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에 취직을 하였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회사를 그만두고 고시를 준비하라고 윽박지른다. 자신의 인생을 빼앗아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 한편으론 아버지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진혁 씨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모든 인간에게는 건강한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가 필요하다. 자기애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기분 좋은 느낌을 갖는 상태를 뜻한다. 자기애는 유아기 부모에 의해 특히 어머니를 통해 형성된다. 심리학에서는 태어나서 3년 동안 아기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엄마라고 한다. 이 시기에 엄마의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훗날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그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다. 유아기의 아기는 자기 인식이 없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기는 거울을 들여다보아도 거기에 비춰진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갓난아기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울은 바로 엄마다. 아이는 엄마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본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볼 때
아기는 엄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즉, 아기는 엄마의 표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다. 엄마가 웃으면 아기도 웃으면서 그대로 흉내낸다. 엄마가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아이도 역시 우울한 표정을 짓는다. 아기는 엄마의 표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세계를 보는 것이다. 엄마가 웃으면 아기는 자신이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여긴다. 엄마가 안아주고 달래주면 아기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엄마가 아기의 욕구에 반응을 보여주면 아기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엄마가 웃지도 안아주지도 않고 달래주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는다면 아기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느낀다. 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언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 걸까요? 돈을 많이 벌 때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이름을 알리는 명예를 얻었을 때일까요? 저 같은 경우 제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때는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남을 돕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입니다. 유튜브에 책을 소개하는 행위 역시 저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입니다. 책 소개는 저 스스로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분명 바쁜 일상에 치여 책장 넘길 여유조차 없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